안녕하세요. 송병건입니다. 이 시간에는 콜레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콜레라는 19세기에 여러 차례 창궐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이 재난이 세계화의 확산과 관계가 깊습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개념이죠. 세계의 여러 부분이 기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가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가 촘촘하게 엮이는 과정이죠. 얼핏 생각하면 세계화의 과정은 매우 현대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세계화를 낳은 주요 변화들은 대개 1990년대에 형성됐습니다. 소련의 붕괴, 신자유주의 사조의 확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이 핵심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세계화는 1990년대 이전에도 분명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가 대표적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경쟁하듯 공업화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 국가들의 경제가 서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또 고립됐던 지역들을 열강이 식민지화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열강들이 자발적으로 세계화에 나섰고 개발에 뒤처진 국가들은 강제적으로 세계화에 휩쓸리게 된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세계화의 첫 물결이라고 표현합니다. 19세기의 세계화는 눈부시게 진전됐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빨라 낯선 지역과 접촉하는 사례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들도 확산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치 중세 동서교역이 흑사병을 확산시켰듯이 이 시기에도 토착 질병에서 팬데믹으로 변신한 감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질병이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는 1810년대부터 190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전파됐습니다. 전형적인 사례는 인도에서 시작돼 유라시아 전역, 그리고 때로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확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왜 인도가 출발점이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화산 활동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분화를 일으켰는데요. 화산 폭발과 더불어 무려 150억 톤의 화산재가 분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구 표면에 도착하는 태양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탐보라 화산 폭발 이후 세계 평균 온도가 1.1도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인도양에서는 화산 폭발로 형성된 구름이 2년 동안 몬순의 발달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벵골만의 생태계를 교란했는데요. 이게 콜레라균의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표는 콜레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9세기에 콜레라가 빠르게 확산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선박들이 인도를 자주 찾았는데 이것이 콜레라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주요 경로로 작용했습니다. 식민 통치자, 상인, 군인들이 감염의 매개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이 시기에 남하 정책을 펼친 점도 관련이 됩니다. 러시아가 새로 정복한 지역에는 이슬람교도가 많았는데요. 이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콜레라 전파와 밀접히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콜레라는 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이른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신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음식물을 조리하고
몸을 청결히 씻고 옷을 세탁하는 데 필요합니다. 공업화 시대 이후에는 각종 물질의 기본 원료로도 쓰였습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은 인간이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향상시킨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이지만 오염된 물은 오히려 인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이 문제는 특히 근대화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도시화는 더욱 속도를 냈고 공업화가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난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의 거주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인간의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 썩어가는 쓰레기가 지독한 악취를 뿜어냈습니다. 강물도 심하게 더럽혀져 병원균이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알았다고 해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는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19세기 통계를 보면 농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감염병의 확산이 얼마나 빈번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부족했습니다. 1828년에 템스강의 수질에 대한 정부 보고서가 작성됐는데요. 오염이 극심하다는 결과가 나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그림은 템스강 물속에 온갖 미생물체가 가득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생물의 모양은 아니고요. 물고기, 새우, 가재, 불가사리 등 해양 생물의 모양을 본떠 흉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현미경으로 미생물체들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 손에 쥔 찻잔을 놓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충격을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번엔 콜레라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콜레라의 원인균은 비블리오 콜레라입니다. 인체에 침입하면 16시간 내지 5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발생시킵니다. 콜레라에 걸린 환자는 심한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탈수 현상이 일어나 체온이 떨어지고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거나 심지어 검게 변합니다. 신체 곳곳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고는 허약한 사람부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콜레라의 치사율은 약 50%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환자가 겪어야 하는 시련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설사와 구토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환자는 미안함과 수치심으로 고개를 떨궈야 했고 혐오 섞인 주위의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창피함까지 감수해야 하는 질병이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균은 위를 지나 소장과 대장에 이르면 폭발적으로 증식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독소가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1억 개 내지 100억 개의 콜레라균을 접했을 때 감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를 처음 접한 이들은 콜레라가 세균으로 감염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부패해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서 감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미아스마라고 부르는 나쁜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최초로 만들어낸 인물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부패한 물질에서 나온 독성 증기를 사람들이 흡입해 병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중세에도, 근대 초에도 미아스마가 감염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관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830년대 런던의 풍경을 묘사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런던의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위원회 직원들이 콜레라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의심이 가는 곳을 샅샅이 뒤지는 장면입니다. 직원들은 돼지우리, 하수구, 지풀더미 등 미심쩍은 부분을 꼼꼼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감염원을 찾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바로 냄새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공기가 인체에 파고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는 미아스마 이론에 입각해 탐색을 벌인 것이죠. 특히 짙은 안개가 자주 끼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감염병의 주범을 미아스마라고 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쁜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라면 치유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신선한 나뭇잎과 향이 강한 허브, 그리고 향료가 많이 첨가된 차가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원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콜레라의 진정한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고대와 중세처럼 인간의 타락의 분노에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이해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콜레라의 창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콜레라의 1차 전파기인 1821년에 괴질이 각지에 퍼져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순조 집권기에 역병이 창궐했다는 보고가 쇄도했습니다. 평양에서 열흘에 1000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한양까지 역병이 전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콜레라가 대유행했을 때 이 질병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민간 속설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역병을 막기 위해 구술하거나 불경 또는 무경을 낭독하는 방법이 널리 유행했습니다. 점을 쳐서 역병을 피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부적을 지님으로써 액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역병이 후손 없이 죽은 귀신의 원한 탓이라고 생각해서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올리버 에비스는 의학에 관심이 컸고 훗날 세브란스 병원의 건립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가 한반도 곳곳을 돌며 관찰한 내용에 따르면 콜레라의 위협이 감지된 지방에서는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인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고양이가 콜레라와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걸까요? 콜레라 증상 중에 하나가 근육이 수축해 쥐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쥐 귀신이 몸 안으로 스며들어 콜레라에 걸리게 된다고 믿은 조선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1880년대에 실제 사용됐던 고양이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샤를 바라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위로 일부 글자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아마도 잡서살퇴라고 적힌 것 같습니다. 잡기인 쥐를 죽여 물리치자라는 뜻입니다. 쥐의 천적인 고양이를 내세워서라도 지독한 역병인 콜레라를 몰아내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다시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죠. 그렇다면 병원균의 개념 없이는 콜레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길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리한 관찰력과 명민한 분석력, 그리고 집요한 노력으로 감염병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방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였습니다. 1854년 8월 런던에 거주하던 존 스노우는 집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콜레라는 가공할 속도로 확산됐고 짧은 기간에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스노우는 기존의 미아스마 이론으로는 콜레라 전파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스노우는 환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감염 전에 어디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역학조사관이 환자를 조사해 병원체의 감염 경로를 찾아내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자 스노우는 환자들의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바로 이 지도가 스노우가 직접 그린 콜레라의 발병 지도입니다. 그는 환자 대부분이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브로드가에 있는 특정한 수도 펌프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의 감염 경로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균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콜레라의 특성을 잡아내고 그에 기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위대한 선례를 스노우가 보여준 것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가 역학인데요. 존 스노우가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는 바로 이런 획기적인 기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스노우가 콜레라의 진원이 수도펌프임을 알아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사회에서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노우는 당장 수도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해 사람들이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청했는데요. 정부는 스노우의 보고를 접수하고는 이를 무시하다가 며칠 후에야 슬그머니 해당 펌프에서 손잡이를 빼버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임시로 대응했지만 정부로서는 스노우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오물에서 물을 통해 입안으로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공용수도시설의 위생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난이 발생했다고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 너무도 자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한 정부는 12년이 지난 1866년에야 이 감염 경로를 시인하고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내더라도 이를 실제로 현실에 도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스노우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5차 전파 중인 1883년 독일의 생물학자 로베르트 코흐가 인도인 콜레라 환자의 분변에서 콜레라균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세균으로 설명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콜레라를 의학적으로 극복할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1885년에 드디어 최초의 콜레라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콜레라는 세계화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빠르게 증가한 19세기에 콜레라균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지구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인도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팬데믹으로 정체를 바꾸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콜레라는 21세기의 팬데믹인 코로나19와 참으로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질병은 달라도 질병에 대한 인간의 대응에는 공통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물질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어떤 재난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런 재난에 인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